네, 안녕하세요. 국풍 이천의 정준입니다. 제가 오늘 수업을 할 거는 생활독서 분석법, 그 다음에 현대식 분석법, 그 다음에 고전 문문 분석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쉽게 빠르게 현대식 생활독서, 고전 문문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선 생활독서부터 합니다. 생활독서. 국풍 이천의 생활독서 분석법. 자, 생활독서 분석법. 생활독서가 여러분들 다 주는 문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더 빨리 시간을 분석할 수 있다,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국어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부족한 건 없겠죠. 자, 생활독서 중에서 옛날 사람들의 책 읽는 방법, 요런 지문이 나왔을 때 그거 보면 다 읽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읽긴 다 읽어야 되는데, 하나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 조선시대 과연 책이 귀했는지 흔했는지. 자, 여러분들, 책이 어땠습니까? 귀했습니까? 흔했습니까? 그렇죠, 귀했죠. 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책이 있으면 일부분만 뽑아야 될까? 아니면 전체를 다 읽어야 될까? 그렇죠. 빠지는 거 없이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발췌동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하고 완전히 다르죠. 요거를 신경 쓰시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책이 귀하니까 당연히 전체 다 읽어야지. 자, 그 다음에 책을 골라서 읽을까? 여러 권의 책 중 하나를 골라서 읽을까? 아니면은 있는 거는 다 읽을까? 당연히 있는 책은 있는 책은 다 읽어야 됩니다. 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이 나오죠. 폭넓은 지식이란 말로 피타고라에서 나오고, 정약용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그림 방법을 얘기할 때 읽는 책은 다 읽어라. 폭넓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책이 귀하니까 당연히 있는 거는 다 읽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귀한 책을 한 번만 읽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까? 당연히 반복해서 읽어야죠. 반복해서 읽어야죠, 책을. 한 번만, 요즘처럼 한 번만 읽고 그냥 버리는, 책방에서 빌렸다가 다시 한 번 읽고 다시 갖다 주는 그런 건 없었다는 거지. 반복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책이 귀하니까. 뭐 여러 가지 한 문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하나예요. 책이 귀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책이 귀한데 그 구절이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면은 어떻게? 이해 안 가면은 당연히 이해 갈 때까지 읽어야 되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이해가 갈 때까지. 이해가 갈 때까지 읽을 것. 자, 이게 바로 조선시대 책을 읽는 방법입니다. 이거 별거 아니야. 진짜 짧게 끝나. 하지만 여러분들 1분, 2분 더 짧게 끝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다 알면은 얼마든지 수능에서 여유 있게 국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알려드릴 생활독서 분석법입니다. 생활독서 분석법. 정말 쉽게 빠르게 생활독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생활독서 분석법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풍 2000만의 현대식 분석법. 현대식 분석법.
완전히 생판 처음 보는 처음 보는 시가 시험 수능이 났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 그거 시 암기하고 있는 사람 지금 이 시간에 혹시나 시 암기하고 있는 사람 없겠죠? 시는 이해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죠. 한번 봅시다. 그럼 생판 처음 나오는 시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제일 먼저 문제에 있는 보기를 봐야죠. 보기의 유형에는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가 너무 어려워서 시의 주제를 알려주는 보기. 그 다음에 시가 사랑시로도 분석되거나 아니면 사회시로 분석돼가지고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나오는 그런 경우에 해석 방향을 잡아주는 보기. 이육사의 척포도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육사니까 뭘로 해석합니까? 그렇죠. 현실 부정적이고 저항적이고 의지적이고 미래지향적 그런 시로 분석을 하는데 이게 단순 사랑시로 분석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해석 방향을 보기에서 미리 잡아줌으로써 문제에 혼돈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기는 시대적 배경과 그 다음에 아니면 작가를 소개해주는 보기가 나옵니다. 반영론적 혹은 필요론적으로 작품을 해석하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작품 내용을 요약해주는 보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요거는 이 보기의 유형을 나누는 거는 현대시뿐만 아니라 현대 소설에도 통용이 돼요. 현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작품 요약 너무 긴 경우에 간단하게 요약해주는 경우 있죠. 구운본 같은 거 여러분도 어렵잖아.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작품을 미리 요약을 해주고 그 다음 시가 난해할 경우에 시상 전개 방식을 보기에서 잡아주는 경우가 있죠. 자, 작품을 요약해주는 보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의 조건인 경우 그러니까 특정 문제의 조건인 경우 뭐 기억력, 디귿리듬, 예배라든지 아니면 여타 다른 시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지문 분석에는 큰 도움이 안 되죠. 자, 이런 5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기에서 최대한 정보를 이끌어낸 다음에 시에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제목을 보는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제목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목에서는 중심 소재라든지 아니면 작가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목을 봐두면은 충분히 그 문제를 푸는데 그리고 지문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보기 보고 그 다음에 제목을 보고 넘어가세요. 자, 다음 세 번째. 작가인데 이거는 여타 다른 선생님들도 얘기를 합니다. 작가 보는 게 뭐 도움이 되냐? 물론 도움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되는 경우도 있어. 도움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도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로를 쳐놓을게요. 예를 들어 이육사 같은 경우 상당히 유명하죠. 이육사 남성적, 의지적, 정황적 현실은 부정하고 부정적 현실을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 작가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시 해석에 의외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육사 말고도 그 백석 같은 경우에도 백석 상당히 잘생겼죠. 예, 손담비 닮았습니다.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잘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서 젊었을 때 시까지 잘 쓰니까 종로 네거리에서 술집에서 백석 몸모셔서 안다릅니다. 젊을 때 막말로 좀 노셨어요. 이분 많이 노셨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 많이 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년이 좀 비참해지죠. 그래서 백석의 말년은 좀 암울합니다. 객지를 떠돌아다니면서
가족을 그리워했거든요. 그게 시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어. 그러니까 백서의 경우에는 객지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영어는 목적 같은 경우에도 객지는 안 나왔지만 가족을 그리워하는 시라는 거. 이런 거 미리 알아두면 시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물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4단계부터 제대로 적용한다면 4단계 한번 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읽기 전 활동입니다. 읽기 전 활동. 자,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로 화자. 화자가 누군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대상.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아니면 시적 화자가 말하고 있는 대상, 아니면 대상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자와 대상 중에 뭐가 중심이 되는지 찾는 거. 화자 중심의 시인지 아니면 대상 중심의 시인지 이거를 바라보는 게 6단계. 그 다음에 이 중심이 처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정서. 그 다음에 대응 방식.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7단계입니다. 7단계. 물론 다 나오지도 않고 이게 딱딱딱 쪼개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기 중 활동을 할 때에는 4번, 5번, 6번, 7번이 읽기 중 활동인데 요 활동을 할 때에는 이게 전부 다 각각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자와 대상 두 개 중에 하나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상황, 정서 나오는데 대응 방식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파악하면서 시를 정리해 나가면은 시는 어느 정도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시 분석도 끝났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있죠? 고전 시간. 자, 고전 시간. 다른 말로 고전 문문이라고 하죠. 국품 이전의 고전문 분석법. 고전문은 어렵죠? 그래서 고전문 분석하는 브레이크제도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고전문이라 조금 어렵네요. 양이 많아. 봅시다. 자, 고전문 분석법. 그 중에서도 주로 그 조선시대부터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조나 가사, 시조가사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작품에서 작가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 작가의 이름이 밝혀진 경우는 그 작가의 신분이 뭡니까? 귀족 아니면 양반입니다. 귀족 아니면 양반. 그럼 생각해봐. 귀족이나 양반들이 뭘 가지고 시를 썼을까? 귀족이나 양반들이 뭘 가지고 시를 썼을까? 당시 사회를 잘 생각해보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유명한 게 있죠. 자연친화적. 자연친화적인 시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거 있어? 어떤 거? 그렇죠. 충, 효, 절개, 인, 이, 예, 지. 전부 다 무슨 사상? 유교 사상. 유교 사상.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뭐야? 지금 하고 있는 거 뭐냐고. 뭐야? 진짜 뭐야? 자, 그렇죠. 학문. 요
고전시가, 너무 많이 먹나봐요. 자, 고전음문, 고전시가 이런 거 살펴봤을 때 주제가 요 세 개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면 95% 이상은 적중입니다. 귀족 양반이 쓴 경우입니다. 귀족 양반이 쓴 경우에 90% 이상은 적중이에요. 자, 그럼 뭐 자연친화. 자, 자연친화, 유교사, 한문. 일단 그 자연친화적인 작품을 보면은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자연친화를 어떤 계층이 할 수 있을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건지 부유한 계층이 하는 건지 이걸 물어보면은 명예탄생이 얘기합니다. 가난한 것. 왜? 띠집 찍고 소박하게 사니까. 하지만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뭐 먹고 사네?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자연친화는 부유층들이 하는 거예요. 부유층들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자연친화의 대표적인 시 어부사시사. 어부사시사 보면은 자기 어부니까 요 쪽배 타고 낚시하고 있다고 했지. 근데 여러분들 이 배 쪽배 아닙니다. 최하 크루즈급이야. 여기 방 하나 있고 사람들 여기서 열심히 노 젓고 있고 배 젓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다른 아이들 술장에 이렇게 봐놓고 있고 그 다음에 윤선도 여기 앉아가지고 유유히 낙서하는 이런 거 생각해야지. 정말 사카 하나 뒤집어 쓰고 다 떨어진 옷 입고 유유자적 낚시하는 거 이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연친화는 부유층의 작품입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어때? 뭐 답답해 아니면 여유 있어? 시의 내용이 여유 있죠. 여유 있죠. 다시 얘기합니다. 자연친화 부유층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다는 거. 그럼 얘네들 소박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부유층인데 왜 소박해요? 자, 부유층이 소박한 거는 이건희가 에쿠스 타는 소박함 생각하면 됩니다.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안 타고 이런 거 떠올려야지. 자연친화에서 소박하다 해서 그대로 믿으면 가봅니다. 물론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요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부유층들의 여유 있음, 한가로움 이런 것들, 이런 감정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고전시가, 시조, 가사문학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작자기사인 경우에는 엄청 많아 소재가. 작자기사인 경우에는 오히려 어렵습니다. 대신 글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충분히 해석 가능하고요. 그러면 귀족하고 양반계층하고 비슷한 시를 쓴 계층이 있습니다. 거의 시조 위주로 썼거든요. 어느 계층입니까? 귀족하고 양반들. 뭐하고 놀았어? 이거 자연친화 말고? 그렇지, 여자가 술 먹고 놀았죠. 기생들, 기녀시조가 나옵니다. 기녀시조. 자, 기녀시조에서는 아무래도 여자들이니까 주로 뭐에 대해 썼을까? 그렇죠, 남녀 간의 사랑이지. 그리고 기녀라고 해도 이름이 다 나오는 경우는 황진이 말고 거의 없습니다. 다 무슨 이랑, 개랑, 홍랑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뭐 랑자로 끝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의 사랑시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귀족양반, 기녀시조 요거 말고 좀 특이한 게 뭐 누가 있습니까? 뭐 헌안서론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근데 헌안서론 같은 경우에도 얘는 남편이 거의 몇 년 만에 한 번 집에 들어오는 수준이라서 항상 외롭고 슬프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 아니면은 뭐 여성의 슬픔 혹은 이런 거 위주로 시를 썼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자면 이 퍼센테이지 95%입니다. 95%. 자연친화하는 경우에 부유층이고 여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작품도 간혹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누앙사 같은 작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박인호가 귀양 가가지고 쓴 작품인데 정말 뭣도 모르게 가난한 주에 자연친화를 하려고 그래. 소도 못 빌려서 농사도 못 짓는데 자연친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다 굶어 죽을 뻔했죠. 자, 그런 경우, 이런 시를 대하고는 거의 다 이 세 개에 해당한다는 것. 장관이 쓴 거, 자연친화, 유교사, 한문. 그 다음에 여자들이 쓴 거, 기녀시조. 그 다음에 헌안서는 좀 특이한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자미상. 평민들이 쓴 거죠. 이건 주제가 너무 다양한데 다시 얘기합니다. 내용 자체가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작자미상 작품 해석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좀 더 자세한 거, 부품